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2월 14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긴축 우려도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에 하방 압력을 실었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4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0.3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그리고 또 긴축 우려로 인해서 조금 전체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런 조치를 미국이 취하면서 더욱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증폭을 했고요. 미국 정부가 지난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언제든지 침공해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올림픽 기간에 이제 침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과 전화 통화를 한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시점을 16일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16일이 공격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전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이 지났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대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2% 정도에 근접을 했고요. 1.95%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금 가격이라든지 유가가 동반 치솟으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고 위험 자산인 주식은 소폭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은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지정학적 우려 하나만 이제 테이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크게 끌어내린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물론 전쟁 우려도 있지만 한 달 내내 연초 들어서 계속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 역시 계속되고 있고요. 또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이런 증시의 비유적인 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서 증시에 종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날 장중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12월의 변동성 지수도 30일까지 올랐었고요. 네,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유가와 금값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95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100달러를 5달러 가량 남겨뒀습니다. 2014년 이후 약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금값 역시 오늘 1860달러대로 오르면서 세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시장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선호해가는 과정이고요. 골드만삭스는 오늘 원유와 금 같은 이런 에너지 원자재 상품을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투자자들한테 전했는데요. 이 투자 서한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실제로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산 에너지라든지 음식이 수출이 차질을 빚는 가능성은 크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영향은 아주 미니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미 이 원자재 시장이 너무나도 타이트하고 잠재적인 생산 차질에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조그만 리스크 그리고 혹시 모를 가능성이 모든 것이 everything count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오로지 지정학적 긴장만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연준의 긴축이라든지 또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 국제금리 급등이라는 여러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모든 가능성을 반영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지정학적 갈등이 증폭이 돼서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주가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거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런 지정학적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었던 러시아의 크림반도 사태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크림반도 사태에는 이제 당시 리스크 프리미엄이 20bp 상승을 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5% 정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만약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가 된다면 이것은 그때 두 배인 20에서 40bp 정도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bp 올랐을 때 지난번에 주가가 5%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5% 이상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가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베렌버그 전문가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침공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주 일시적인 주가의 일시적인 setback, 그러니까 일시적인 후퇴만을 줄 것이고 다시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제가 계속 언급해온 얘기인데요. 결국 문제는 이제 트윈 트러블, 문제가 한 개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상 정말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정말 문제는 쌍둥이 문제인데 이것은 soaring prices, 어떤 물가 급등,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 급등과 또 여러 가지 긴축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심리의 플런지, 완전 심리가 꺾이는 것을 주도를 하고 있다.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리스크가 실제 정말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제 주가가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이 약세장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한 전문가도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입니다. 마이클 윌슨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을 이미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3대 주요 지수는 아직 약세장에 진입하진 않았지만 러셀 2000 지수라든지 나스닥 100 지수 등을 보면 이제 양지수가 200일 이평선이라든지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를 하면서 이미 약세장에 진입을 했고 또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아직 시장은 약세장에 있고 또 강세장으로 전환할 여지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최소한 우리는 1월에 저점까지 시장에 다시 후퇴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올해 연말 S&P 500 목표 주가를 이제 4,40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4,400이면은 이제 오늘 종가랑 거의 똑같은 수준인데요. 이제 그러면은 연중 내내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월가의 대표적인 지금 약세론자입니다. 월가의 이제 강세론자로 꼽히는 사람이 있죠. 이제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보니크는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떠받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갈등의 리스크 높지만 it should have limited impact. 그러니까 실제 글로벌 증권 시장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정쟁에 따른 경기 둔화 위험 때문에 중앙은행이 오히려 더 비둘기파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연준을 비롯해서 뭐 20이라든지 다 긴축의 끈을 죄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만약에 큰 전쟁 같은 이슈가 터지면 오히려 긴축이 조금 덜해져서 주가에 또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이제 증폭을 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러시아 뒤에 있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세계 주가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미중 무역 갈등이 2018년부터 장기간 세계 증시를 끌어내린 요인이었죠. 네, 작년에 미국 무역 적자는 이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의 무역 적자를 미국이 기록한 상황에서 다시 중국에게 이런 무역 불공정 관행이라든지 또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무역 합의안을 중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좀 다시 좀 태클을 걸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또 러시아와의 이런 갈등이 미중 갈등을 다시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돼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이번 전쟁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에 반영해 가고 있고요.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것이 세계 정세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세계 금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시장은 반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이렇게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또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연준의 매파 인물이죠. 이제 계속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인물인데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가 오늘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의 긴축을 더욱더 이제 앞당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프론트 로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프론트 로드는 이제 선적된 것을 더 미리 땡기다라는 뜻입니다. 연준이 계획을 했던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차대조표 축소를 더 땡겨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 아주 강한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블러드 총재가 불과 지난주에 나와서 3월에 50bp 인상을 선호하고 7월까지 100bp 인상을 선호한다고 얘기했었죠. 이걸 이제 파월 의장과 같이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제 자기의 입장, 이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마이 포지션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내 동료들한테 설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준 내에서 더 이제 블러드의 이런 입장이 더 힘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생기는 대목이고요. 하지만 이제 블러드 총재 외에도 다른 총재들의 발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메리 데일리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죠. 어제 CBS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역사는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공격적이고 급격한 연준의 정책은 사실상 연준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성장률과 물가 안정을 오히려 해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어떻게 정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25bp 인상을 다시 한번 좀 선호하는 뉘앙스를 전했고요.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요. 역시 조금 완화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oversteer, 너무 이제 과도하게 방향을 튀면서 이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t's always preferable to go gradual. 항상 점진적인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0bp처럼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셈인데요. 이제 블러드 총재와 이제 메리 데일리 총재, 또 캔자스 여는 총재의 이런 엇갈리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계속 연준의 긴축 경로에도 주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오늘 업종별로는 이제 부동산주와 헬스주 관련주가 하락을 했고요. 네, 이제 업종별로는 부동산 관련주와 헬스 관련주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이제 큰 이슈는 별로 없었는데요. 이제 좀 흥미로운 소식은 오늘 이제 백신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존슨앤존슨, 화이자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이 이유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19 우려가 점차 줄어들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뉴욕을 비롯한 많은 주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소가 됐습니다. 또 워싱턴 DC에서는 식당 등 사업장 입장 시 필요로 했었던 백신 방역 패스를 이제 해제한다고 했고요. 미국의 코로나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17만 5천 명 가량으로 이제 전주 대비 42% 가량 줄어든 수준입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다는 심리에 이런 백신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 지수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대형 기술주들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오늘 골드만삭스가 이제 AMD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으면서 AMD 역시 뭐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밖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쟁 우려 속에 유가가 배럴당 95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5% 오른 배럴당 95.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4년 9월 3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원유 생산 차질 가능성이 불거지며 유가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지정학적 우려 속에 125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집트와 키프로스의 에너지 장관도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가상화폐 업체 블록파이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32개 주에 총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블록파이는 자사의 투자 상품이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따라 1억 달러의 벌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블록파이는 가상화폐 사용자들을 위해 이자가 붙는 저축 상품을 제공해 왔는데요. 이는 연방은행 당국이나 증권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상품이었습니다. 미국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투자 펀드가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지분 10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EC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는 지난해 4분기 2,000주가량의 리비안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당시 가격으로 2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이지만 올해 리비안의 주가가 43% 가까이 하락하면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소로스 펀드는 4분기에 아마존, 알파벳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등에 대한 지분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1월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 연은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8%로 11월 조사 수치인 6%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완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점차 반영을 해가면서 앞으로는 또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한동안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에 초미의 관심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